칠흑 같은 서울의 밤, 넌 사인이 빛처럼 흐르는 종로의 한복판은 시간의 강물처럼 혼란스러웠다. 젖은 아스팔트가 오색 찬란한 빛을 삼켰다 뱉어냈고 튀김 냄새와 축축한 공기가 뒤섞여 후각을 마비시켰다. 한서연은 이 모든 풍경의 일부인 듯 혹은 완전히 분리된 섬인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검은 트렌치코트는 도시의 그림자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흑백 필름처럼 색과 온도를 잃어버린 시선이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1980년대에서 막 튕겨져 나온 듯한 남자가 있었다. 통 넓은 나팔바지, 촌스러운 색의 재킷, 어깨에 걸친 카세트 플레이어. 남자는 겁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에 몸을 움츠렸고 현란한 LED 광고판을 보며 경악했다. 그는 시공간의 흐름에서 떨어져 나온 오류, 역사의 오점, 조직에서 부르는 코드명, 잔상이었다. 그는 유령이 아니었다. 존재해서는 안 될 곳에 존재하는 길 잃은 시간의 파편이었다. 서연은 소리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소형 장치가 희미한 푸른빛을 발했다. 남자는 그제야 서연을 발견하고는 구원이라도 만난 듯 다급하게 물었다. 여기가 어디요? 방금 전까지 난 음악다방에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미래의 소음에 묻혀 희미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임무는 대화가 아니라 소멸이었다. 장치가 작동하자 남자의 형체가 노이즈 낀 화면처럼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오존이 타는 매캐한 냄새가 비냄새를 밀어냈다. 사라지고 있어. 남자의 마지막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빛의 입자가 되어 사라진 자리엔 찰나의 공허함만이 남았다. 서연은 무감각하게 돌아섰다. 크로노스 본부의 복도는 차가운 대리석처럼 고요했다. 바깥 세상의 혼돈과 달리 이곳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기계음과 오존 냄새가 섞여 흘렀다. 요원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서연이 복도를 지날 때 마주치는 요원들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조직 내 최고의 가디언이었고 동시에 가장 가까이 하기 힘든 존재였다. 그녀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둘러쳐져 있었다. 자신의 구역에 도착한 서연은 차갑고 미니멀한 책상 앞에 섰다. 그녀의 공간은 그녀 자신을 닮아 있었다. 꼭 필요한 장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감정도, 추억도, 온기도 모두 거세된 텅 빈 공간.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5년 전 그 사고 이후로 그녀의 시간은 멈췄다. 웃음과 눈물을 잃어버렸고 심장은 그저 생존을 위해 뛸 뿐이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멸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황량한 책상 위에도 단 하나의 온기는 남아있었다. 손때 묻고 모서리가 달아빠진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지금의 그녀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환하게 웃고 있는 20대의 서연과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강준호. 그녀의 연인이자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린 사고의 희생자. 그의 장난기 어린 미소는 마치 사진을 뚫고 나와 그녀의 뺨을 어루만져 줄 것만 같았다. 서연은 차가운 손끝으로 사진 속 준호의 얼굴을 아주 천천히 쓸었다. 그것이 그녀가 허락한 유일한 약함이었다. 상급자인 권 부장의 사무실은 본부 최상층에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닌 수많은 시간대가 뒤섞인 듯한 기묘한 홀로그램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권 부장은 등을 돌린 채 지도를 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모습처럼 단단하고 빈틈이 없었다. 처리했나? 한서연 요원. 목소리에는 질문이 아닌 확인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네, 88년 3월 24일 종로 3개에서 발생한 잔상 던덧 소멸 완료했습니다. 서연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권 부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의 얼굴에 꽂혔다. 그 눈빛에는 그녀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함께 현미경으로 대상을 관찰하는 듯한 차가운 분석의 빛이 서려 있었다. 잘했어. 자네는 언제나 조직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그는 책상 위에 태블릿을 서연 쪽으로 밀었다. 새로운 임무 데이터가 떠올랐다. 다음 목표다. 이번엔 좀 더 과거로 가야 할 거야. 조선시대 한양의 어느 주막에서 발생한 잔상이다. 특이점은 없지만 발생 빈도가 이례적으로 잦아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하도록 크로노스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모든 오류, 즉 잔상을 제거하여 정해진 역사를 유지하는 비밀 조직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시간의 수호자라 칭했다. 하지만 서연은 때때로 의문을 가졌다.
우리가 지키는 이 역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권 부장의 눈빛은 그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신뢰를 말했지만 그의 눈은 감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언젠가 조직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 예감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태블릿을 챙겨 몸을 돌렸다. 시간을 도약하자 공기가 바뀌었다. 매캐한 매연과 아스팔트 냄새는 사라지고 흙먼지와 젖은 집,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나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연은 조선시대 한양의 어느 허름한 주막 뒤뜰에 서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저작거리의 소음, 강한이 들리는 말발굽 소리, 바람에 흩날리는 풍경 소리가 생경했다. 서연은 익숙하게 주변을 경계하며 주막 안으로 들어섰다. 왁자지껄한 내부, 막걸리 사발을 부딪히는 소리와 걸쭉한 사투리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의 목표는 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한 선비였다. 그는 주변의 소란과 어울리지 않게 고요했다. 그의 눈빛은 이곳에 없는 무언가를 좇고 있었다. 또 하나의 길 잃은 시간의 파편. 서연은 그의 합석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그녀의 등장은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했다. 이것은 그녀의 수많은 임무 중 하나일 뿐이었다. 예측 가능하고 감흥 없는 반복. 그녀는 품 안의 소멸 장치를 만지작거리며 가장 효율적인 처리 타이밍을 계산했다. 선비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텅 빈 허공을 향해 무언가 중얼거렸다. 결국 일이 되는구나. 단 한 줄도 남기지 못하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체념과 슬픔이 서연의 마음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녀는 곧 감정을 지웠다. 그녀는 가디언이다. 심판관이 아니라 서연은 장치를 꺼내 들었다. 푸른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바로 그 순간 선비의 몸이 빛의 입자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에서 해방된 듯한 표정이었다. 잔상이 완전히 소멸되기 직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닳고 다른 나무 기둥에 무언가를 새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글자가 아니었다. 문양이었다. 서연은 무심코 그 손끝을 쫓았다. 소멸의 빛이 강해지며 선비의 형체가 사라졌다. 주막의 소음은 그대로였다. 아무도 이 작은 소동을 눈치채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늘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서연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 기둥에 새겨진 기묘한 문양에 고정되어 있었다. 심장이 멎는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고 숨 쉬는 법을 잊어버렸다. 기둥에 새겨진 문양, 그것은 어지러운 낙서가 아니었다. 뾰족한 별과 부드러운 초승달이 서로를 감싸 안은 모양, 세상에 단 두 사람만이 아는 그림, 어린 시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고 약속하며 준호와 그녀가 함께 만들었던 둘만의 암호였다. 서연은 굳어버린 손을 천천히 뻗어 떨리는 손끝으로 그 문양을 더듬었다. 나무의 거친 감촉 아래 익숙한 형태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시공간의 오류가 만들어낸 무작위의 형태일 리가 없었다. 이것은 메시지였다. 죽음의 강을 건너 5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그녀에게 도착한 편지였다. 죽은 줄 알았던 그의 흔적. 서연은 부서질 듯 문양의 파편을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잔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거대한 음모의 첫 번째 속삭임이었다. 칠흑 같은 서울의 밤, 넌 사인이 비처럼 흐르는 종로 한복판. 시간의 가디언, 한서연이 1980년대에서 넘어온 잔상을 소멸시키자 희미한 오존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모든 것을 봤지만 아무것도 담지 않는 그녀의 눈동자 또 크로노스 본부로 복귀한 서연의 책상 위에는 5년 전 시공간의 균열 속에서 잃어버린 연인 강준호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만이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조직 최고의 요원. 그녀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춰 있었다. 상급자는 신뢰와 감시가 뒤섞인 눈빛으로 다음 임무를 하달했다. 조선시대의 한 주막을 배경으로 한 잔상. 목표 지점의 흙먼지 냄새 속에서 서연은 익숙하게 잔상을 처리했다. 바로 그 순간 잔상이 소멸되기 직전 벽에 기묘한 문양을 새기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 그것은 어린 시절 준호와 그녀만이 만들었던 둘만의 암호였다. 굳어버린 손으로 문양의 파편을 움켜쥐었다. 죽은 줄 알았던 그의 흔적. 이것은 단순한 잔상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첫 번째 속삭임이었다. 쾌쾌한 막걸리 냄새와 짓불 연기가 시공간의 균열 속으로 비명처럼 빨려 들어갔다. 잔상의 형체가 마지막으로 발악하듯 파짓거리며 차가운 오존 향만 남기고 소멸했다.
모든 것이 끝난 텅 빈 주막의 정적. 서연의 얼어붙은 숨결만이 그 고요를 갈랐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희미해지는 잔상의 손끝이 머물렀던 낡은 흙벽에 꽂혔다. 날카롭게 파인 익숙한 흔적, 홀린 듯 다가선 그녀의 동공이 지진처럼 격렬하게 흔들렸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이 뛰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고 믿었다. 어린 준호와 그녀가 서로의 손바닥에 그려주며 영원을 약속했던 세상에 단둘만 아는 비밀에 문양 굳어버린 손이 먼지 낀 벽에 파편을 움켜쥐자 손끝으로 차가운 진실이 스며들었다. 이것은 과거의 오류가 아니다. 죽은 그가 보낸 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 임무 보고서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서연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모니터의 인공적인 빛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다. 보고서는 완벽했다. 시간선 78884-7B, 갑신 정변에 실패한 잔당 제거, 변수 제거율 9% 허용, 오차 범위 내. 하지만 그녀는 쓰지 않았다. 불타는 우정국 잔해 속에서 발견했던 시간의 재가 내려앉은 기둥에 새겨져 있던 그 문양. 자신과 준호만이 알던 뱀이 제 꼬리를 물고 있는 형상의 우로보로스. 그건 5년 전 준호가 마지막 임무로 떠나기 전 그녀의 손목에 그려주었던 낙서와 똑같았다. 심장이 목 안에서 세차게 방망이질 쳤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타자를 쳤다. 거짓말은 시스템을 속였지만 제 자신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미묘한 변화를 거대한 조직이 놓칠 리 없었다. 임무 복귀 후 72시간 만에 호출. 명령이 떨어졌다. 차갑고 미니멀한 회의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크로노스의 규율 그 자체를 인간으로 빚어놓은 듯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포마드 헤어, 칼날처럼 다려진 수트, 그리고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검은 눈동자. 오늘부로 당신의 새 파트너가 된 차시우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인공지능처럼 건조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를 응시했다. 저 눈은 감시자의 눈이었다. 조직은 그녀에게 파트너가 아닌 족쇄를 채운 것이다. 둘 사이에는 어떤 인사도 악수도 없었다. 오직 서늘한 공기와 팽팽하게 당겨진 의심의 실타래만이 존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서연 요원. 시우가 말했지만 그의 눈은 내 모든 것을 지켜보겠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령처럼 움직였다. 보안 시스템을 3중으로 역해킹하고 외부와의 모든 연결을 차단했다. 방 안에는 오직 서늘한 달빛과 그녀의 터미널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만이 일렁였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오존 냄새와 타들어가는 커피의 쓴 향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크로노스의 심장부, 아카식 레코드라 불리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였다. 준호의 이름, 이준호를 검색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5년 전 그날의 기록이 떠올랐다. 요원 이준호 더 임무 사고로 순직. 하지만 그게 다였다. 사고 경위, 임무 내용, 동료 요원의 증언,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다. 파일들은 존재했지만 내용은 최고 등급의 보안 프로토콜로 봉인되어 있거나 아예 텍스트가 뜯겨 나간 것처럼 공백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이다. 이건 단순한 정보 통제가 아니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칼로 도려낸 것과 같은 난폭한 삭제였다. 서연은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의심은 이제 칼날 같은 확신이 되어 심장을 파고들었다. 준호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다. 살해당한 것이다. 크로노스의 손에. 새로운 임무는 예상보다 빨리 떨어졌다. 목표 시간은 1938년 경성. 목적은 독립자금을 운반하던 한 인물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는 것. 시공간을 도약하는 특유의 압력이 온몸을 짓눌렀다 사라지자 코끝을 찌르는 것은 매캐한 석탄 연기와 달큼한 길거리 음식 냄새였다. 낡은 전차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고 한복과 양장이 뒤섞인 인파가 거리를 메웠다. 서연은 모덩얼 풍의 원피스를, 시우는 딱 붙는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동경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부유한 커플 행세를 했다. 목표 지점까지 1.2km 주변 경계는 내가 맞지. 시우가 귓속에 통신기에 나직이 속삭였다. 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서연의 뒤통수를 벗어나지 않았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임무와는 다른 것을 쫓고 있었다. 인파 속에서, 낡은 간판 위에서,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의 옷깃 위에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우로보로스 문양을 찾고 있었다. 시우는 그녀의 불안정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한 요원 집중하고 있나? 사적인 감정은 임무에
가장 큰 적이다. 그의 목소리는 질책이라기보다 경고에 가까웠다. 서연은 대신 앞서 걷던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거대한 목재 더미가 덮쳤다. 공사장 인부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었다. 굉음과 함께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서연은 시우를 감싸 안은 채 바닥을 굴렀다. 그이 등 뒤로 떨어진 강목 하나가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타는 듯한 고통을 남겼다. 흑!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먼지가 걷히고 시우는 자신을 깔고 누운 서연의 얼굴을 마주했다. 고통으로 찡그린 얼굴, 가쁘게 몰아쉬는 숨결, 그리고 그의 안위를 확인하려는 듯 흔들리는 눈동자. 그 눈빛 속에서 시우는 처음으로 보았다. 이것은 동료를 구하기 위한 희생정신이나 투철한 직업의식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잃지 않으려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사람의 절박함이었다. 그의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크게 뛰었다. 혼란스러웠다. 처음으로 크로노스가 내린 원칙이라는 것에 미세한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경성에서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서연이 얻은 것은 어깨의 상처와 시우의 깊어진 의심뿐만이 아니었다. 혼란 속에서 그녀가 본 낡은 전당포 간판의 전화번호, 그것은 준호가 살아있을 때 농담처럼 말하곤 했던 자신만의 암호책의 숫자였다.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잊은 채 서연은 다시 터미널 앞에 앉았다. 준호의 봉인된 파일에 경성의 전화번호를 암호 해독키로 입력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잠겨있던 데이터 조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텍스트가 아닌 좌표였다. 크로노스의 공식 역사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삭제된 사라진 시간의 좌표던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목에 장착된 시공간 도약 장치가 희미한 빛을 발했다. 시외 감시를 피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 작은 시간 왜곡장을 만들어 30분의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좌표를 입력했다. 도착한 곳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었다. 소리도 빛도 형태도 없는 완전한 무브랄의 공간.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는 이곳이 바로 크로노스가 지워버린 역사의 무덤이었다. 그녀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눈앞에 어둠이 일렁이며 푸른 입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입자들은 익숙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5년 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준호였다.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그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공허한 공간을 울렸다. 살아있는 목소리였다. 녹음된 음성이 아니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은 그의 형상을 허무하게 통과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이걸 찾아낼 줄 알았어. 준호의 홀로그램이 애틋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없어. 잘 들어. 서연아, 크로노스를 믿지 마. 그들은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야. 시간을 먹어치우고 있어. 그 말을 끝으로 그의 형상이 노이즈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준호 씨, 안 돼. 무슨 말이야. 그녀의 절규는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홀로그램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그녀를 집어삼킬 듯한 침묵과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뿐이었다. 자신의 시간대로 복귀한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아파트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울렸다. 천장의 모든 조명이 격렬하게 깜박이며 시야를 새빨갛게 물들였다.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경고, 비인가 시공간 도약 감지. 경고, 데이터베이스 무단 접속 발각. 차가운 기계음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크로노스 본부의 최고 등급 경보, 코드 오메가가 발령된 것이다. 서연은 순식간에 조직의 최우수 요원에서 제거 대상 1호, 시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장 위험한 존재, 변수 variable로 낙인 찍혔다. 그녀의 모든 통신 채널이 차단되고 개인정보 스크린에는 자신의 사진 위로 붉은색 target이라는 글자가 섬광처럼 박혔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그들이 그녀의 접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시각 크로노스 중앙통제실. 수십 개의 스크린이 온통 서연의 얼굴과 위치 정보로 도배되어 있었다. 통제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실장의 냉혹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차시우 요원. 시우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명령이다. 변수 한서연을 즉시 체포하라. 저항 시 사살도 무방하다. 사살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던 그녀를 떠올렸다. 고통 속에서도 그의 안위를 먼저 살피던 그 절박한 눈빛을 기억했다. 그녀는 정말 조직을 배신한 위험한 변수인가? 아니면 거대한 진실에 다가섰기 때문에 변수가 되어버린 것인가? 그의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안에서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원칙과 정의라는 두 개의 기둥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마르고 단단히 쥔 주먹 안으로 식은땀이 흘렀다. 통제실에 스피커를 찍고 나온 사살이라는 단어가 차시우의 뇌리에 박혔다. 그의 발밑, 현실이 증발하고 있었다.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조직은 신이었고 원칙은 그의 경전이었다. 하지만 그 경전의 모든 글자가 한서연이라는 이름 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비상등의 붉은 섬광이 복도를 간헐적으로 비출 때마다 쫓기는 짐승처럼 벽에 몸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는 서연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다른 요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군화 소리가 차가운 바닥을 울리며 사방에서 그녀를 압박했다. 시우는 총을 들었다. 훈련된 대로 기계처럼 조중영 안에 그녀의 심장이 들어왔다. 그 순간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녀의 눈은 배신자의 눈이 아니었다. 절망과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의 무게에 짓눌린 자의 눈이었다. 1930년대 경성의 화염 속에서 자신을 밀치던 그 작은 몸이 그의 안위를 확인하며 안도하던 그 희미한 미소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찰나, 영혼과도 같은 그 찰나의 순간 시우의 손가락이 반가소에 위에서 멈칫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연은 시우의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확신 없는 자의 균열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요원들의 총구가 일제히 불을 뿜기 직전 그녀는 벽을 박차고 몸을 날렸다. 목표는 복도 끝에 위치한 시간 이동 게이트가 아닌 그 옆에 낡은 시공간 폐기물 처리용 컨짓도였다. 금지된 통로, 한번 들어가면 어느 시간대에 떨어질지 모르는 죽음의 터널. 안 돼! 시우의 외침은 이미 늦었다. 서연은 컨지토의 강화 유리를 향해 몸을 던졌고 유리는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났다. 그녀의 모습은 시간의 급류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 요원들이 뒤따라 뛰어들려 했지만 시우가 그들을 가로막았다. 위험하다. 저곳은 불안정해.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지만 그 자신조차 그것이 임무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를 위한 마지막 방패였는지 알 수 없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시우는 크로노스 감찰국의 차가운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단 하나의 조명만이 그의 얼굴을 날카롭게 비추고 있었다. 왜 망설였지, 차시우 요원. 그림자 속에 잠긴 감찰관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날카로웠다. 변수의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의 대응이 0.2초 지연됐습니다. 규정된 오차 범위 아닙니다. 그는 기계처럼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동공은 흔들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감찰관은 대답 대신 홀로그램 영상을 켰다. 시우가 서연을 조준한 채 망설이던 그 찰나가 슬로우 모션으로 무한 반복되고 있었다. 고니초라. 그 찰나의 순간이 조직에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안겼네. 감찰관의 목소리에 희미한 조소가 섞였다. 모든 임무에서 배제한다.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그리고 명심해, 차시우. 조직은 두 번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아. 조사실을 나오는 시우의 걸음은 천근망은 무거웠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생긴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심연이 되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서연은 시간의 급류에 온몸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정신을 잃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를 찌른 것은 비릿한 바닷바람과 타는 냄새였다. 잿빛 하늘 아래 검붉은 흙과 검은 돌담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준호가 남긴 첫 번째 좌표. 1948년 4월, 제주.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화로운 섬의 풍경이 아니었다. 총성, 비명, 그리고 섬을 뒤덮은 거대한 슬픔의 아우성이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흩어지고 있었고 군홧발 소리가 땅을 울렸다. 서연은 몸을 숨긴 채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그때였다. 그녀는 익숙한 유니폼을 입은 자들을 발견했다. 크로노스의 정리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역사의 비극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참상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한 남자였다. 낡은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무언가 외치고 있는 남자. 저항의 중심 인물이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크로노스 요원들은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 그들은 남자에게 다가가 손바닥만한 은색 장치를 작동시켰다. 번쩍이는 빛과 함께 남자의 존재가 마치 필름이 타들어가듯 지지직거리며 사라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였다.
남자를 따르던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어리둥절함이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공허한 표정. 가족 앨범에서 한 사람의 사진만 도려낸 것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가 통째로 뜯겨나갔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크로노스는 역사를 지키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역사의 흐름에 위협이 될 만한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들을 통째로 소멸시켜 역사를 무기력하고 순종적인 흐름으로 길들이고 있었다. 슬픔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맞서 싸울 용기 자체를 거세하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의 마지막 메시지가 뇌리에서 울렸다. 그들은 시간을 먹어치우고 있어.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음 좌표로 도약했다. 눈을 뜨자 회색빛 빌딩 숲과 절망적인 공기가 그녀를 덮쳤다. 1997년 겨울 IMF 구제금융 요청으로 온 나라가 얼어붙은 서울의 한복판이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거리에는 한숨과 체념이 가득했다. 준호가 남긴 좌표는 여의도의 낡은 연구소였다. 그곳에서 서연은 한 경제학자를 발견했다. 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외환 위기의 징후를 경고하며 대안을 제시했지만 학계의 이단아로 취급받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로 가득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을,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진실이었다. 어김없이 크로노스 요원들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교묘했다.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 학자의 지도 교수가 썼던 추천서의 단어 몇 개를 바꿨다. 그 작은 변수 하나가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학자는 유학의 기회를 놓쳤고 다른 길을 걷게 되어 경제학계를 떠났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평범한 교사의 삶 속에 묻혀버렸다. 역사에는 그의 이름 대신 무능한 관료들의 변명만이 남게 되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크로노스는 거대한 비극을 막는 것이 아니라 비극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들을 위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들을 지워버리고 있었다. 한편 감시 속에서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던 시우는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집은 크로노스의 첨단 기술로 도배되어 있었지만 모든 시스템에는 설계자가 숨겨둔 뒷문이 있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초기 설계자 중 한 명이 바로 시우 자신이었다. 그는 조직의 감시망을 교란시키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자신에게 허용된 단 몇 분의 자유시간 동안 크로노스의 가장 깊은 곳, 삭제된 변수 목록 아카이브에 접속했다. 그가 처음 입력한 이름은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파일은 대부분 지워져 있었지만 가족관계 항목에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후 한지혁, 모, 오수진 상태, 사망연구소 사고. 시우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서연의 부모님 이름을 검색했다. 사람 역시 크로노스의 소속 과학자였다. 그리고 그들의 파일 끝에는 붉은색으로 낙인처럼 찍힌 단어가 있었다. 변수 지정 더 처리 완료.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관련 데이터를 파헤쳤다. 서연의 부모님은 프로젝트 오메가의 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직의 방향성에 반기를 들었던 내부 고발자였다. 그들은 시간 개입이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영원한 지배를 위한 도구로 변질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조직은 그들의 경고를 위험한 사상으로 간주하고 변수로 지정했다. 그리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연구소 폭발 사고를 위장했다. 어린 서연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그 사고는 사실은 조직에 의한 잔혹한 숙청이었다. 진실은 시우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정의, 질서, 사명감.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 위에서 춤추던 허상에 불과했다. 그는 더 이상 크로노스의 요원 차시우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진실만을 좇는 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록을 시스템에서 지우기 시작했다. 되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불태우는 행위였다. 이제 그 역시 조직의 추적을 받는 도망자 신세가 될 터였다. 그는 서연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알리고 그녀를 지켜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속죄할 유일한 길이었다. 시우는 서연이 남긴 시간, 이동의 미세한 흔적을 역추적했다. 수많은 시간대를 거친 끝에 그는 마침내 1997년 서울의 한 허름한 여관에서 서연을 찾아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창백하고 지쳐 있었다. 시우를 보자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칼날처럼 서렸다. 날 잡으러 온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서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시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크로노스 단말기를 풀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것을 발로 짓밟아 박살냈다.
조직과의 모든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내올 돌아왔어.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왜? 시우는 고개를 숙였다. 내 부모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이 거짓이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회한이 서려 있었다. 사람 사이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이제 그들은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같은 적을 마주한 동지가 되었다. 함께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다. 두 사람은 준호가 남긴 마지막 좌표를 따라 시간 이동을 했다. 도착한 곳은 현재 강원도 태백의 인적드문산 정상에 위치한 낡은 천문대였다. 별을 사랑했던 준호가 서연과 함께 자주 찾던 곳이었다. 천문대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지하 연구실만은 살아있는 것처럼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서연의 생체, 정보를 인식하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준호가 아니었다. 대신 수십 개의 서버와 홀로그램 장치가 가득한 최첨단 연구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중앙에 떠오른 것은 준호의 홀로그램이었다. 살아생전의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치고 절박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서연아, 네가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면 난 이미 실패했거나 혹은 성공 직전에 사라졌다는 뜻이겠지. 준호의 목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홀로그램 속 준호는 크로노스의 끔찍한 최종 목표, 프로젝트 오메가의 실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크로노스는 인류의 자유의지가 낳는 불확실성과 비극을 근절한다는 명목 아래 모든 평행 우주와 시간선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단 하나의 완벽한 역사를 만들어 신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광기 어린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인물, 저항의 불씨,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모조리 제거해왔던 것이다. 난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어. 막으려고 했지. 하지만 조직의 힘은 너무나 거대했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이 시스템이 예측할 수 없는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이었어. 시간의 흐름 속에 나를 던져 오류를 만들고 그 흔적을 따라 네가 진실에 도달하게 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 그의 설명과 함께 연구실의 스크린에는 수많은 역사 기록들이 스쳐 지나갔다. 크로노스에 의해 삭제되고 조작되고 왜곡된 진실의 파편들이었다. 모든 기록의 끝에 최종 기록, 한서연 전용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이 남아있었다. 시우는 말없이 한 걸음 물러서서 그녀에게 공간을 내주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자 홀로그램 속 준호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그의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안해, 서연아, 넌 널 속여서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5년 전 그날 연구소 사고의 진짜 목표는 내가 아니었어.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목표는 너였어. 준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크로노스는 네 안에 잠재된 능력을 눈치챘어. 시간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심지어 미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너의 재능을, 그들은 너를 궁극의 변수, 자신들의 완벽한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위협으로 판단했어. 그래서 널 제거하려 했던 거야.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준호의 목소리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난 그들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어. 너무 늦게 알았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었어. 홀로그램 영상은 5년 전 그날의 사고 현장을 보여주었다. 시간 에너지 폭주로 모든 것이 하얗게 빛나는 순간 준호가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는 미소 띤 얼굴로 그녀 대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시간의 폭풍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그녀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시간의 미아로 던져버리는 희생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녀가 지난 5년간 품어왔던 그리움과 슬픔, 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은 모두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진실은 훨씬 더 잔혹했다. 그는 그녀 때문에 죽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죽음을 불러왔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잃은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자신의 손으로 그를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던 것이다. 서연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울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거대한 진실의 무게가 그녀의 영혼을 짓눌러 먼지로 만들고 있었다. 죄책감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이 그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고통으로 그녀를 덮쳤다. 준호의 마지막 홀로그램은 그런 그녀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러니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마. 대신 나를 위해 싸워줘. 이 미친 세상을 멈춰줘, 서연아. 영상이 끝나고 연구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서연의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린 후였다. 그녀는 무너진 폐허 속에서 소리 없이 절규했다. 그녀의 고통을 지켜보는 시우의 얼굴 위로 깊은 무력감과 슬픔이 어렸다. 그는 그저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무너진 세상의 유일한 증인이 되어줄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준호의 은신처를 채웠던 차가운 정적은 서연의 부서진 숨소리로 겨우 그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잿더미가 된 영혼의 폐허 위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붙어 뺨 위로 소금기 섞인 길을 냈지만 그보다 더 진한 죄책감이 심장을 짓누르며 호흡마저 버겁게 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5년간 그녀를 살게 했던 그리움도, 그를 잃었다는 슬픔도,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마저도 진실은 그 모든 감정을 비웃듯 훨씬 더 잔인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그의 죽음 그 자체였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낮고 잠긴 목소리가 고요를 깼다. 차시우였다. 그는 한참 동안 그녀의 고통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멀찍이 서서 그녀의 무너진 세상의 유일한 목격자로 존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이나 재촉이 아닌 조심스러운 권유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들을 힘도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준호의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복수? 누구에게? 그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남자를 죽음으로 내몬 크로노스에게? 아니면 그런 운명을 타고난 자기 자신에게? 시우가 천천히 다가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서연의 시선과 마주쳤다. 서연 씨,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준호 선배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잊었습니까? 그의 말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서연의 무감각한 의식에 박혔다. 나를 위해 싸워줘, 이 미친 세상을 멈춰줘. 준호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렸다. 싸워달라고, 멈춰달라고. 슬퍼하는 대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진 틈새로 새어나오는 바람소리 같았다. 내가 그를 죽였어. 내가 시작이었고 내가 원인이었어. 그런 내가 뭘 할 수 있냔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며 절규로 변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원망이자 이 잔인한 운명에 대한 저주였다. 시우는 말없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와 고통이 어려 있었다. 역시 크로노스가 저지른 일,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가해진 역사의 폭력을 알게 되지 않았던가. 그래서 멈춰야 하는 겁니다. 시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당신만이 이 모든 것을 끝낼 자격이 있습니다. 준호 선배는 당신에게 슬퍼할 시간을 준 게 아닙니다. 싸울 이유를 준 겁니다. 당신의 죄책감을 무기로 만들어서 이 거대한 기만을 끝장내라고. 그것이 당신을 살린 그 사람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 될 겁니다. 그의 말은 얼음장 같던 서연의 심장에 작은 불씨를 던졌다. 죄책감을 무기로 만들라고. 그래, 준호는 그런 사람이었다. 절망 속에서도 항상 다음 수를 생각하는 사람. 그는 자신의 희생이 서연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길 원치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마지막 카드가 되길 바랐을 것이다. 서연은 천천히 떨리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준호가 그녀에게 남겨준 고통스러운 감각. 좌표. 서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준호가 남긴 연구 기록 어딘가에 크로노스의 프로젝트 오메가가 완성되는 마지막 시간 좌표가 있을 거야.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시간. 모든 비극이 완성되는 종착역. 그녀의 눈에 조금씩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를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채워나가고 있었다. 시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그녀가 일어설 것이라 믿고 있었다. 둘은 다시 준호의 연구 기록을 파고들었다. 수백 개의 데이터 스트림과 암호화된 파일들 속에서 그들은 신랏 같은 단서를 찾아 헤맸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우주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과 같았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바깥 세상이 낮인지 밤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오직 스크린에서 쏟아지는 푸른빛과도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의 손가락이 한 파일 위에서 멈췄다. 파일명은 웨비우스의 아침. 이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파일을 열자 복잡한 수식과 시간선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의 좌표가 붉은색으로 전멸하고 있었다. 273 던다인 서울 광화문. 개천절 정오의 광화문. 그곳이 바로 크로노스가 시간을 집어삼키려는 마지막 장소였다. 그곳에서 준호는 싸우고 있을 것이다. 혼자서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야 해. 위험합니다. 그곳은 조직의 심장부일 겁니다. 시우가 경고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그녀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알아.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곳에 준호가 있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낼 답도 거기에 있을 거야. 그녀는 준호가 남긴 시간 도약 장치를 손목에 찼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결의를 다지게 했다. 시우 역시 자신의 장비를 챙겼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만으로 서로의 각오를 확인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한, 시간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서연은 좌표를 입력하고 시우의 손을 굳게 잡았다. 푸른 빛이 그들을 감싸 안으며 은신처의 풍경이 비명처럼 찢어지기 시작했다. 시공간의 터널을 통과하는 감각은 언제나 지독했다. 온몸의 세포가 분해되었다가 재조립되는 듯한 고통과 함께 수만 개의 시간이 필름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찢어질 듯한 이명이 멎고 발바닥의 단단한 땅의 감각이 느껴졌을 때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익숙하면서도 너무나도 낯선 지옥의 풍경이었다. 광화문. 분명 광화문이었다. 멀리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부서진 차에 서 있었고 세종문화회관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알던 활기찬 도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늘은 병든 폐처럼 누런 먼지로 가득했고 대기는 오존과 타는 냄새, 그리고 정체 모를 비릿한 냄새로 숨막힐 듯했다. 건물들은 검게 그을린 채 무너져 내렸고 아스팔트는 곳곳이 뒤집혀 기괴한 형태로 굳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폐허 사이로 금속이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간의 폭주가 휩쓸고 간 도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세상에. 시우가 낮은 탄식을 뱉었다.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굳어 있었다. 이것이 크로노스가 말하던 안정된 미래의 모습이란 말인가? 모든 변수를 제거하고 통제된 역사가 만들어낸 결과가 이 끔찍한 폐허란 말인가? 서연은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슬픔과 절망을 머금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이 사라져간 역사의 울음소리가 먼지 속에 섞여 피부에 와닿는 듯했다. 두 사람은 무너진 건물 잔해를 밟으며 광장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사방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그때였다. 광장 한가운데 부서진 분수대 터에서 무언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공간이 물결처럼 일렁이더니 푸른빛의 입자들이 모여들어 서서히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녀는 그 실루엣을 알고 있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준호 씨? 서연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빛이 걷히고 마침내 그가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준호. 그가 거기에 서 있었다. 그녀가 꿈속에서 수천 번도 더 그렸던 얼굴.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예전에 따뜻하고 다정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냉소가 서려 있었고 시간의 풍패 마모된 듯한 공허함이 눈동자를 채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20대의 청년이 아니었다.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의 시간을 떠돌다 온 망령처럼 보였다. 왔구나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메마르고 감정이 실려있지 않은 마치 오래된 기계가 삐걱거리며 내는 소리 같았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눈물이 차올랐다. 살아있었다. 정말로 살아있었다. 준호씨 맞구나. 정말.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과 슬픔이 뒤엉켜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했다.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그리고 그녀 옆에 선 시우를 번갈아 훑어보았다. 기록을 받겠지. 그가 말했다.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뭘 하려 하는지도 막아야 해요.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프로젝트 오메가, 크로노스가 하려는 짓 함께 막아야 해요.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아니, 준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네온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난 크로노스를 막으러 온 게 아니야.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폐허가 된 도시를 가리켰다. 이 모든 것을 끝내러 왔지. 무슨 소리예요?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준호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가워서 그 안에 담긴 뜻을 읽어낼 수가 없었다. 시간은 병들었어, 서연아. 그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수많은 가능성, 수많은 변수. 사랑, 증오, 희생, 배신. 이 모든 감정들이 시간선을 뒤엉키게 만들고 결국 이런 파멸을 낳았어. 역사를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근원을 잘라내야 해. 근원이라니, 그게 무슨... 우리의 기억. 준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네오와 나의 사랑, 그 시작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어. 내가 널 사랑해서 조직을 의심했고 널 구하려다 변수가 되었고 그로 인해 크로노스는 폭주했지. 이 모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거야. 우리의 만남, 우리의 사랑,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 그 기억 자체를 시간선에서 소멸시키는 것.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들의 사랑을, 그토록 소중했던 기억들을 지우겠다고? 그것이 미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말도 안 돼. 그건 우리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 그 기억이 없으면 나도, 당신도 없는 거야. 그녀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답을 정한 사람이었다. 그래. 그게 유일한 길이야. 감정이라는 변수가 사라진 완벽한 시간. 그것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어. 그의 말은 더 이상 서연이 알던 이준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크로노스의 이념, 그 자체였다. 그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결국 시간 그 자체가 되어버린 괴물이었다.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군. 이준호 요원. 그때 등 뒤에서 박수 소리와 함께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과 시우가 경악하며 돌아보았다. 무너진 세종대왕상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는 크로노스의 최고위급 요원임을 상징하는 문양을 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할 정도였다. 그가 바로 크로노스의 수장이었다. 결국 자네도 깨닫게 된 모양이군. 통제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남자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준호를 향해 고개를 까딱였다. 자네 같은 뛰어난 변수가 우리와 뜻을 함께 한다니. 프로젝트 오메가의 완성도 머지않았겠어. 당신이 크로노스의 수장? 시우가 경계하며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은 이미 허리춤에 무기를 향해 있었다. 남자는 시우를 보고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천천히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마침내 그의 얼굴이 드러났을 때 시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서연 역시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남자의 얼굴은 차시우 그 자신이었다. 다만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뺨에는 흉터가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이 달랐다. 현재의 시우가 가진 올곧고 혼란스러운 눈빛이 아니었다. 수많은 시간 속에서 모든 희망을 잃고 세상의 모든 비극을 목격한 자의 냉혹하고 뒤틀린 신념만이 남아 있었다. 만나서 반갑군 과거의 나. 미래의 차시우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현재의 시우와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꽤나 고생하고 있는 모양이야. 어리석은 신념과 연민 사이에서. 너는... 시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끔찍한 미래와 마주한 충격은 그 어떤 진실보다도 더 파괴적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원칙과 정의가 결국 저런 괴물을 만들어냈단 말인가? 모든 희망을 잃고 크로노스의 방향을 잠시 따른 자기 자신. 그것이 그의 결말이란 말인가? 절망이 검은 파도처럼 그의 영혼을 덮쳤다. 미래의 시우는 그런 그의 절망을 즐기듯 천천히 설명했다. 수천, 수만 개의 시간선을 여행했지.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지켜봤어.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지. 전쟁, 기아, 증오, 파멸.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나선 거야. 모든 비극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완벽하게 통제된 하나의 역사 하나의 미래를 만드는 것.
그것만이 이 어리석은 종족을 위한 유일한 답이다. 궤변이야. 현재의 시우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건 자비가 아니라 독재일 뿐이야. 넌 내가 아니야. 난 절대 너처럼 되지 않아. 아니, 나는 너야. 미래의 시우가 차갑게 말했다. 네가 겪게 될 모든 고통과 절망의 총합이지. 넌 결국 이해하게 될 거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그는 서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엔 항상 저 여자가 있었지.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변수. 이서연. 이제 그 변수를 제거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다. 순간 폐허가 된 광화문의 대기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하늘에 누런 먼지 구름이 소용돌이치고 땅이 울렸다. 시간의 폭풍이었다. 네 사람의 충돌하는 신념이 시공간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다. 기억을 지키려는 서연, 모든 것을 지우려는 준호,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미래의 시우, 그리고 다른 미래를 만들려는 현재의 시우. 양보할 수 없는 네 개의 의지가 폐허가 된 광화문, 시간의 종말 위에서 격돌했다. 모두 비켜. 미래의 시우가 외치며 손을 뻗자 그의 손에서 검붉은 에너지 채찍이 뿜어져 나와 준호를 향해 날아갔다. 이준호, 내 놈의 역할은 끝났다. 변수는 내가 직접 처리하지. 준호는 몸을 날려 공격을 피하며 동시에 자신의 손목에서 푸른 에너지 블레이드를 생성해 맞섰다. 시간 여행자의 싸움은 인간의 눈으로 따라잡기 힘든 속도로 펼쳐졌다. 그들의 움직임이 부딪힐 때마다 주변 공간이 일그러지며 섬광이 터져 나왔다. 서연 씨, 정신 차려요. 현재의 시우가 서연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자신의 미래와 마주한 충격에서 간신히 벗어나 있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 대신 불타는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저게 우리의 미래라면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준호 선배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시우의 외침에 서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시선은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준호에게 고정되었다. 저 차가운 얼굴, 무자비한 공격. 저것은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녀는 허리춤에서 총을 뽑아 들었다. 심장이 얼음 조각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총구를 준호에게 겨눴다. 그의 움직임을 쫓으며 반가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쏴야 했다. 그가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가 자신들의 소중한 기억을 지워버리기 전에 멈춰야 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5년 전 빗속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의 미소,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수많은 날들,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그의 희생, 그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 기억을 잃으면 그녀는 무엇으로 살아간단 말인가? 이 사랑이 없으면 그녀는 누구란 말인가? 못해, 난 못해.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준호와 미래의 시우가 격렬하게 충돌하며 서로 밀려났다. 준호의 시선이 잠시 서연에게 닿았다. 그녀가 총을 든 채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그의 눈동자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격렬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아직 이준호가 남아있었다. 이 기억이 없으면 나도 없어. 서연이 울부짖었다. 그녀의 절규는 시간의 폭풍을 뚫고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아픔도, 이 슬픔도, 이 죄책감도 전부 나야. 이걸 지우면 당신이 사랑했던 이서연도 사라지는 거라고. 그래도 상관없어? 그녀의 외침은 준호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파편이었을까. 그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미래의 시우가 맹렬하게 파고들었다. 검붉은 에너지가 준호의 어깨를 꿰뚫었다. 하지만 준호는 비명 대신 고통을 참으며 오히려 미래의 시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에너지 블레이드가 방향을 바꿔 미래의 시우가 아닌 허공을 갈랐다. 쾅! 공간이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두 사람 사이의 불안정한 시간의 틈, 시공간의 균열이 생겨났다. 미래의 시우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다. 내 놈, 미쳤나? 이러면 우리 둘 다... 닥쳐. 준호가 낮게 읊조렸다. 그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하지만 서연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피로와 고통 속에서도 그것은 분명히 그녀가 사랑했던 그의 미소였다. 그는 입모양으로, 그녀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정한 적은 내부에 있어. 시작을 막아. 그 말을 끝으로 준호는 자신의 몸을 날려 미래의 시우를 끌어안은 채 시간의 틈 속으로 뛰어들었다. 안 돼!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었지만
그녀의 손끝에 닿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준호는 마지막 순간 작은 데이터 칩 하나를 그녀를 향해 던졌다. 칩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와 서연의 손에 정확히 안착했다. 그리고 시간의 틈은 두 사람을 삼키며 순식간에 닫혔다. 아니, 정확히는 한 사람만 삼켰다. 틈이 닫히기 직전 미래의 시우는 엄청난 힘으로 준호를 밀쳐내고 간신히 현실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 역시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의 팔 한쪽이 시간의 에너지에 침식되어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서연과 시우를 증오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다. 내년 때문에, 이준호 그 바보 같은 놈 때문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 도약 장치를 작동시켰다. 끝이 아니야,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 말을 남기고 그의 모습은 빛과 함께 사라졌다. 광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시간의 폭풍이 멎고 누런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홀로 남겨진 서연과 시우는 폐허가 된 광장 위에 망견자실하게 서 있었다. 서연의 손에는 준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작은 데이터 칩이 쥐어져 있었다. 진정한 적은 내부에 있어 시작을 막아.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크로노스의 수장은 후퇴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준호는 다시 시간의 미아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옆에 선 시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도 자신과 같은 깊은 상실감과 함께 꺼지지 않은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미래를 보았고 그것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폐허 위에 선 채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새로운 약속과 함께 또 다른 시간과의 전쟁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의 폭풍이 남긴 것은 타는 듯한 오존 냄새와 귀를 찢는 정적이었다. 광장을 뒤덮은 먼지는 마치 세상의 종말이 내린 눈처럼 부서진 콘크리트와 뒤틀린 철골 위로 소복이 쌓였다. 서연은 폐허의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손안에 쥔 작은 데이터 칩의 온기가 점차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준호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세상에서, 그녀의 감각에서 두 번 다시는 잡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눈물은 이미 말라붙어 소금기 어린 흉터만 뺨에 남았다. 슬픔은 이제 액체가 아니라 뼈를 짓누르는 단단한 납덩이였다. 그는 정말로 갔군. 옆에 선 시우가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멀쩡한 두 팔에 고정되어 있었다. 방금 전 사라진 시간의 에너지에 침식되어 일그러진 미래의 자신의 팔을 떠올리는 듯했다. 끔찍한 미래의 별린. 그것은 이제 그의 영혼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서연은 대답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적이었던 소년 자신을 죽이려 했던 미래의 그림자. 하지만 지금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일렁이는 것은 증오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포와 길 잃은 아이 같은 혼란이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파괴된 세상 위에서 그들은 공동의 상실로 묶인 이름 없는 동맹이었다. 한 달이 흘렀다. 서울의 시간은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서연의 시간은 그날 광장에서 멈춘 채 농축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다. 그녀는 매일 새벽 해가 차에 뜨기도 전에 일어나 몸을 단련했다. 텅 빈 창고에서 샌드백을 치는 소리가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슬픔이 한 겹씩 씻겨나가고 그 자리에 강철 같은 의지가 새겨지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과거를 그리워하며 슬픔에 잠겨있던 연약한 눈빛이 아니었다. 목표물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날카롭게 벼려진 흑요석 같은 눈이었다. 시우는 그녀의 그림자이자 스승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크로노스의 시간, 도약 기술의 원리, 그들의 조직 체계, 그리고 미래의 자신이 단편적으로 뱉어냈던 정보의 조각들까지. 때로는 훈련 도중 끔찍한 미래의 기억이 덮쳐와 발작적으로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서연의 존재가 그를 붙잡는 유일한 닻이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괴물이 될 운명을 거부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고 눈빛은 무거웠다. 그들 사이에는 연인도 친구도 아닌 오직 하나의 목표를 공유한 전사들의 침묵만이 존재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낡은 태블릿 PC로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있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예전 같았으면 이 사진은 가슴을 도려내는 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사진 속 준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의 미소, 그의 눈빛, 그와 나누었던 모든 순간들. 그것은 지워야 할 오류가 아니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자신을 잊게 한 유일한 진실이자 싸워야 할 이유 그 자체였다. 기억은 살아갈 힘이야. 준호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껐다. 과거에 대한 애도는 끝났다. 이제 그 기억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 시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전례 없이 굳어 있었다. 서연아, 이대로는 안 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둘만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크로노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해. 시간 그 자체를 손에 쥔 신이나 다름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의 말이 맞았다. 매일 강해지고 있었지만 거대한 조직 앞에서 자신들은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방법이 하나 있어. 시우는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그는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미래의 내가 그자가 그들을 지워지길 거부하는 화석들이라고 불렀어. 크로노스에 의해 해체되었지만 물밑에서 저항을 준비해온 또 다른 시간, 여행자 집단이야.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가진 마지막 페이지야. 자신의 끔찍한 미래와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아카이브. 이건 그들의 은신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좌표다. 좌표가 가리킨 곳은 서울의 심장부, 폐쇄된 지 수십 년이 지난 구 서울역 지하에 숨겨진 공간이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미세한 오존의 향이 뒤섞여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낡은 승강기를 타고 내려간 곳에는 상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최첨단 장비 대신 벽면을 가득 채운 아날로그 서적들과 쉴 새 없이 깜빡이는 구식 모니터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몇몇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미래에서 온 전사들이라기보다는 시간을 지키려는 마지막 사서들처럼 보였다. 그곳에서 서연과 시우는 새로운 동료들을 만났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크로노스에 저항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 많은 형형한 노년의 역사학자. 크로노스의 시스템을 설계했지만 환멸을 느끼고 탈출한 천재 프로그래머. 그리고 시간을 넘나들다 연인을 잃은 전직 요원까지. 그들은 처음 보는 두 사람을 경계했지만 서연이 준호의 데이터칩을 보여주자 그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들은 모두 이준호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 크로노스 내부에서 유일하게 저항했던 전설적인 존재로. 아카이브의 리더인 역사학자는 서연을 낡은 터미널 앞으로 안내했다. 그가 남긴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봐야 할 이유가 있겠지. 그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서연의 손에 들린 작은 칩으로 향했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준호의 마지막 공이. 그의 유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칩을 터미널에 꽂았다. 끼릭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지고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것은 영상 편지도 음성 메시지도 아니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끝없이 펼쳐진 복잡한 설계도와 수식,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도였다. 크로노스라는 거대 조직의 신경망과 뼈대,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설계도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붉은색으로 전멸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명이 있었다. 프로젝트 오메가. 모든 시간선을 하나의 통제 가능한 현실로 통합하려는, 인류의 역사를 리셋하려는 그들의 끔찍한 최종 목표. 그 순간 준호의 마지막 말이 뇌리를 강타했다. 시작을 막아. 시작을 막으라는 것은 미래에서 온 시우를 막으라는 뜻이 아니었다. 프로젝트 오메가의 발동을 막으라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였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 크로노스라는 조직이 탄생한 그 최초의 순간, 그 기원을 찾아내 파괴하라는 뜻이었다. 준호는 자신을 구해달라는 말을 남긴 게 아니었다. 세상을 구해달라는 유언을 남긴 것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화면의 푸른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슬픔의 그림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 자리에는 연인을 잃은 비탄을 넘어 시간을 지키려는 자의 차갑고도 뜨거운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준호의 사랑은 과거의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심장에서 뛰는 현재의 선택이 되었고 미래를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이제 연인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 시간의 소유권을 둘러싼 진정한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